상당히 반갑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저는 주로 학교 강의실에서 했고요. 또 뭐 다른 데서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멋진 예술적인 공연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연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엄출판사 그리고 두산그룹 그리고 두산아트센터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서울공화국이냐 균형발전이냐, 이건 물론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90분까지는 아니고 가급적 한 8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에 한 40분은 시간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한 40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기탄 없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나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논쟁적으로 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만한데요. 가운데 있는 분은 안면이 좀 있고 오른쪽도 안면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은 부자입니다. 상위 1%의 부자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항의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어떤 마크시스트 공산주의자 리버럴이 당신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줬지? 하고 이제 따지니까 프란치스코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 저분한테서 배웠다 이렇게 하는 만화입니다.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라는 것은 부자나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이 넘쳐 흘러서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들도 결국 혜택을 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지난 30년간 주류 경제학과 한국 정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이 가설은 맞다는 것이 실증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실은 틀렸을 겁니다. 틀린 예는 많이 발견되는데 맞았다는 예는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뒤에 분은 누구냐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고요. 예수의 사상이 말하자면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꿈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좌파라고도 할 수 있고 리버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마호메드고 석가고 공자고 다 좌파죠 뭐.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왜곡돼서 쓰이고 빨갱이 사냥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주 오해를 많이 받고 좌파는 뭐 나쁜 거 과격한 거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분류법이고요. 저는 좌파와 우파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제가 분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제가 볼 때 우파 또는 보수파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믿고 원래 이기적이다. 성악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르고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파 내지 보수파입니다. 좌파는 또는 진보파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인간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성선설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 되게 이타적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좌파 내지 진보파가 됩니다. 그게 저의 분류법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책에서도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분류법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류해 보면은 인류의 4대 성인은 다 좌파입니다. 예수 물론 좌파죠. 자, 그래서 이 만화는 굉장히 시사적이고
재미도 있고 전곡을 찌르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참 훌륭한 교황이었는데 아깝게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털린 가설이 경제학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황은 젊은 신부 때부터 이것을 반대하고, 아니다, 틀렸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지역을 도와야 된다,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신념이 옳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지역 문제,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냐, 수도권이 잘 살면은 그 혜택이 지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게 트리클 다운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다, 지방이 먼저 잘 살아야지 오히려 서울이 잘 된다, 트리클 업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부자 1% 부자는 트리클 다운을 믿는 사람이고, 부자나 보수파는 대개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좌파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의 편지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자기 아들한테 당부하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너는 서울에 살고, 서울에 못 들어가면 서울 근교에라도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산답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산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좀 다산답지 않는데 존경심이 좀 점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어 번 만났는데 대화는 별로 못했고 인사만 한 정도입니다만은, 김훈의 소설 중에 제가 많이 읽은 것은 아니고 칼의 노래,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칼의 노래를 읽었고, 흑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흑산을 읽었는데요. 흑산은 다산 정약용의 사형제, 천주교를 믿었다고 박해를 받았던 장남 빼놓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잡혀갔는데, 그 중에 그 3명이 잡혀가지고 1명은 처형됐고, 정약종이 처형됐죠. 형 정약종은 꿋꿋이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이래가지고 바로 처형돼 버렸고, 둘째 형 정약전과 막내인 정약용은 귀향을 갔습니다. 형은 흑산도로 갔고, 동생은 포항 밑에 장기로 갔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강진으로 가서 오래 있었죠. 20년 가까이 있어서 도합 한 20년 귀향살이를 했는데, 그때 보낸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제가 읽고 그렇게 감명을 못 받겠습니다. 제가 다산을 참 존경하는데 존경심이 한 1% 정도 하락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정약용은 이런 생각을 가진데 반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100년의 시차를 두는데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고, 조만식 선생은 평양에서 아주 독립운동도 하고 존경받는 그런 민족 지도자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조만식 선생을 빨리 돌려보내라 하니까, 그 남쪽에 체포된 공산주의자 2명이 있었는데, 김삼룡과 이주하라는 공산당 지도자 2명하고 조만식을 38선에서 교환하자, 그래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던 차에 전쟁이 터지고 없던 거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2명은 처형됐고, 감옥에서 처형됐고, 조만식 선생도 그 후에 뭐 거기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정약용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시골을 지켜야 된다는 조만식 선생의 말이 맞느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여행을 정말 적게 하는, 좀 여행을 너무 적게 해서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가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국내에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만은 가본 데 중에 제가 감명받은 것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에 가니까 베를린의 면적이 절반이 숲입니다. 티어가르텐이라고 하는데, 티어는 동물이고 가르텐은 가든이니까 동물이 뛰노는 정원입니다. 숲입니다. 이게 원래는 황제의 사냥터였는데 도시를 개발하면서 숲을 우리나라 같으면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을 텐데 이걸 잘 보존해 놨습니다. 대중교통이 대단히 편리해서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버스 환승하고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자주 총총이 오고요. 버스가 금방금방 옵니다. 그리고 차표가 여러 가지 있어갖고 뭐 일주일 표도 있고요, 한 달 표도 있고 뭐 6개월 표도 있고 이렇더라고. 오래 머물수록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싸게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관광객, 하루 있는 관광객은 제일 비싼 요금을 물고, 일주일 있는 사람은 좀 싸지고 한 달 더 싸지고 점점 싸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이 150개나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하는 페르가몬 미술관하고 한 3개밖에 못 봤는데, 야, 150개를 언제 다 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티어가텐이 이런 겁니다. 저 뒤에 이제 대도시가 보이죠. 대도시가 보입니다만은 그 절반이 이런 숲으로 돼 있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 숲안에 들어가서 한참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숲이 울창하고 개울물도 졸졸졸 흐르고 뭐 이래요. 아,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구나 싶습니다. 파리 시가지 모양입니다. 파리는 작년에 올림픽을 할 때에 제가 그 올림픽 그 중계방송을 열심히 보고 응원을 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그때마다 놀란 것이, 아니 파리는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이 안 보이지 이거였어요. 에펠탑만 우뚝 서 있지 높은 빌딩이 정말 없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 또 한 달 전입니까? 프랑스 오픈,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를 열심히 봤는데요. 그때도 중계방송할 때마다 파리 시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에요. 높은 빌딩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력에 소개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지막 직장이 경북대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3년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의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그런 기관이고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이사장을 3년 하면서 파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파리에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대학생 장학금 주는. 거기를 방문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회의를 했는데,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는데 옥상에 차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옥상으로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옥상에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파리 시내가 발밑에서 다 있어요. 아니 파리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몇 층입니까? 우리가 몇 층 올라왔습니까? 8층이래요. 아니 8층이면 제가 근무하는 대구의 장학재단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요.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서 서울에 있던 게 그 참여정부 때 내려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이제 공공연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대구 본사, 장학재단 대구 본사도 8층 건물입니다. 8층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방이 전부 아파트의 숲으로 둘러싸이가 병풍처럼 둘러싸이기 때문에 전망에 아무것도 못 봅니다. 올라가기가 싫어요. 근데 이거는 옥상에 올라가니까 파리 시내가 다 발밑에 있고 세느강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뭐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거기 가서 차 한잔 하고 싶죠. 어떻게 같은 8층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유럽에서 조롱받는 나라인데, 왜 조롱받느냐 하면은 이 나라는 너무 파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다. 뭐든지 파리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텅 비어 있다. 이래서 프랑스의 별명이 파리와 기타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리에 다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파리가 높은 빌딩 없이 이렇게 발 아래 5층 빌딩이 대부분입니다. 나지막해요, 그냥. 이야, 인간적인 도시다 이런 느낌을 주죠. 인간적이고 목가적이다 이런 느낌조차 줍니다.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 프랑스가 이런 정도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또 가본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코펜하겐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서 한 사흘을 우리 경북대 학생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흘을 걸어 다녔어요. 버스는 잘 탈 줄 몰라서 못 타고 딱 한 번 택시를 탔을 뿐이고 대부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걸어서 웬만한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인어공주도 보고요, 뭐 유명하다는 걸 많이 봤죠. 이런 식입니다. 높은 빌딩이 없고 그냥 나지막합니다. 코펜하겐은 수도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캐피탈 타운입니다. 코펜하겐이 캐피탈 타운이라는 뜻이고, 공원과 운하의 도시다. 유서 깊은 건물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의 거리.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철학자 키엘 케골이 이 동네에 살면서 저 교회 종소리를 매일 들었다. 바로 저 교회다 하면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요. 300년 전에 지은 시청 건물이 있는데 높이가 한 4, 5층 정도 돼 보입니다. 그 건물보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조례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상업적인 건물, 대기업 이런 경우에는 8층 건물, 10층 건물을 허용합니다. 근데 대개는 낮습니다. 이 시청 바로 옆에 안데르센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안데르센 동상이고, 옆에 저 붉은 벽돌 건물이 시청인데요. 300년 된 시청이 높이가 저 정도인데 저보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빌딩을 많이 짓고 수십 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대구에 사는데요. 제가 원래 아파트 3층에 살다가 8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한번 했는데 3층에 살다가 8층에 가던 날 첫날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좀 어지럽다 할까,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라 할까, 하루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잠자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8층만 해도 저는 높다고 느끼고, 와, 이렇게 높은 데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그게 뭐 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20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8층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20층, 30층, 40층, 50층 이런 아파트들이 막 마구 들어오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구가 제일 심합니다. 그 고층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대구고, 그만큼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가장 많이 허용한 데가 대구고, 이게 문제될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대구가 택시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만 타면은 택시 기사들이 10년 전에는 그 허가 많이 해준 시장을 늘 욕을 했어요. 아무개 시장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말이지. 근데 그 택시 허가 내줄 때는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동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불행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이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니까 좋아하고 박수치고 만세 불렀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해주니까 분양이 안 되고 전부 미분양이 쌓이고 막 조명이 꺼진 아파트가 지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이제 한국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습니다. 토지 불평등, 소득 불평등, 노동의 불평등, 정규직 비정규직 제일 차별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 맞죠. 세계적 현상은 맞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남용하고 차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일 최악의 최대입니다. 교육 불평등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 잘 없죠. 인류, 이류 따지고요. 재수, 삼수하고 이런 나라 없죠. 예. 지역 불평등도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 잘 없지 싶어요. 서울과 지방을 가르고 저는 경북대 교수를 평생 하니까 따라붙는 수식어가 지방대학 교수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일 겁니다. 하버드도 지방대학입니다. 근데 하버드 보고 지방대학 교수를 안 가거든요. 프린스턴도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입니다. 그런 말 안 씁니다. 캠브리지, 옥스포드 다 지방대학이죠. 그런데 지방대학이라 안 가죠. 그 나라. 당연히 좋은 대학은 수도권을 벗어나서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만 유독 서울에 대학이 수십 개가 몰려 있고 지하철역마다 무슨 대학역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이 엄청 심한데요. 서울은. 제가 아까 양력에 소개한 청와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할 때 20년 좀 넘었습니다. 2003년, 4년, 5년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는 강남에 가지 마라. 고생한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말이 있었고 가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와, 진짜 많이 막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말 틀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통체증이 심하고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심합니다. 이제는 차로 꽉 찼어요. 도시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혼자서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잘 없지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교통 전문가하고 차를 한잔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혼자서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하는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까지만 몰고 가고 거기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주차해 놓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차 타고 간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park and ride 이렇게 말하게 되고 kiss and ride 그것까지 차 태워주고 부인이 차 태워주고 키스하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남편은 지하철 타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 있습니다. 성별 불평등도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가 중동은 물론 그건 완전히 히잡 이런 거 쓰고 차별이 훨씬 심한데요. 중동을 제외하고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상당히 심한 나라인데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은 이게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받는다, 역차별받는다.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면서 취직 자리를 다 뺏어간다. 이런 식의 담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고 진보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를 찍어주고 이준석을 찍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달에 있었던 대선에서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이 찍은 후보가 남녀 학생으로 쫙 갈라지는데요. 남학생이 제일 많이 찍은 후보는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50%. 여학생은 확 달라집니다. 여학생은 1등 이재명, 2등이 아마 이준석, 3등이 김문수가 저 밑에 초라하게 한 자리 숫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지금 결국 뭘 말하느냐? 젊은 여성들은 자꾸 진보화하는데 젊은 남성들은 보수화한다. 몇 달 전에 EBS 방송을 제가 보다가 좋은 강연을 하거든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EBS 시리즈 해외 석학들 쭉 강연하는 거.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영어로는 Great Minds고요. 위대한 수업. 그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 때 강연도 못 듣는데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석학들이 나와서 TV에서 강연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여자 대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남자들은 점차 보수화하고 여자들이 진보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 현상 중에 한국이 제일 심하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분석하고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든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젊은 남성들이 여성 탓을 하고 여성 탓이 아니고 그건 자본주의 체제가 성격이 바뀐 것이고 시장 만능주의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성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역차별 당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쭉 하는 강의를 제가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불평등이 심합니다. 특히 조직 민주주의가 한국은 대단히 약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고 세계적인 지금 대통령을 연달아 탄핵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했고 민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다만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조직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굉장히 독재가 심합니다. 조직마다 학교 그렇지요, 회사 그렇지요, 은행 그렇지요, 교회 그렇지요, 다 그렇습니다. 종교까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 조직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타파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숙제입니다. 촛불 행동이 거대한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시켰는데 조직 안에 하나하나까지는 침투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큰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건강 불평등도 심한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건강 평균 수명도 다르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게 다 심한 나라인데 오늘 주제는 지역이니까 지역 불평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공화국에 대해서는 수도권 면적이 전국 토의 12%인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요. 일본이 이게 심하다고 하는데 도쿄 수도권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프랑스가 아까 유럽에서 제일 심한 파리와 기타 사막의 나라라고 하지만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는 이제 세종으로 많이 내려갔지만은 공공기관의 80%, 100대 대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의 70%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명문대 8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이 함께 고생하는 사서 고생한다 할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울은 아무리 봐도 너무 크고 너무 넓습니다. 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나오면은 그 전에 그런 팻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였지 싶은데 김포공항까지 몇 킬로미터 가는 친절한 안내판이 있었는데 엄청 멀었어요. 야, 서울이 왜 이렇게 넓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제학과 그 4학년 때 디벨롭먼트 플래닝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조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때 교재가 아스 루이스의 책을 갖고 배웠는데 이 책에서 아스 루이스는 존경받는 경제학자고 자마이카지 싶은데요. 저 흑인입니다.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 경제학자인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있었고요. 아주 존경받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의 적정 규모는 인구 50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그 50년이 지났지만은 그 책의 땅은 다 까먹었는데 50만 이거는 깊이 제 머리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거대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메가폴리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도시는 실제 100만 명 이하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보시면은 전부 100만 명이 안 되죠. 서울이 왜 이렇게 집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자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인데 여성 최초의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있었고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지리학자였습니다. 세계 지리학자니까 안 가본 곳이 없죠. 여기저기 갔는데 일본에 왔다가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게 1894년 동학혁명 갑오경장이 있던 해에 왔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본 육지의 모습,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많고 보니까 전부 꾀죄죄하고 세수도 안 했고 옷도 더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나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1897년에 돌아가서 책을 썼는데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을 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전반부는 조선인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내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 이렇게 게으르고 기운도 없고 나태하고 그런 나라는 못 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서 달라집니다. 이 책에 지방 관할을 3군데 방문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3군데 다 똑같습니다. 3군데 다 가면은 그 군청에 군수가 안 계세요. 원님이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느냐 물어보면 서울 가셨다 그러고 없습니다. 아예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은 앉아서 하루 종일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하고 담배, 장죽, 긴 담뱃대 물고 앉아가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고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 9시에 북 한번 치고 저녁 6시에 북 한번 치고 그러고 집에 가더라. 하루 종일 노름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3군데 갔는데 3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느냐. 근데 이 경멸이 찬탄으로 바뀌는데 계기가 연해주 방문입니다. 조선을 다 돌고 금강산도 가보고 온데 다 가봐요. 가보다가 연해주를 갑니다. 블라디보스톡 저쪽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선인도 살고 일본인도 살고 중국인, 러시아, 몽골인 이렇게 여러 나라 민족이 사는데 그 여러 민족 중에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조선인이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게으르고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활발하고 활기차서 일도 잘하고 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죠. 아하, 이유를 알아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착취가 심해가지고 고혈을 다 빨린, 그러니까 이 기생충에 다 빨려가지고 그렇다. 양반이라는 기생충이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연해주로 나오니까 이제 양반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산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서 다 잘 삽니다. 브라질이고 아프리카고 유럽이고 어디 가나 다 성공하고 다 잘 살거든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서울 집중하면서 왜 비숍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원님 군수들이 다 서울 갔을까요? 지방을 안 지키고. 지방에 부임하는 날 축하 잔치합니다. 부임 잔치하고는 한 상 받고 뇌물 다 받아 챙기고는 바로 서울 가버려요. 잘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온 군수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까? 왜 서울 가 있느냐? 서울 가서 세도가의 그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 집에 가서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이 고을을 잘 살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지방은 피폐하고 전부 결정권은 다 서울이 쥐고 있습니다. 그랬다.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라는 책을 68년에 썼고요.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고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둘 다 명저입니다. 비숍도 명저고 핸더슨도 명저입니다. 핸더슨은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이름도 한대선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대선. 이름 잘 지었네요. 그죠? 발음도 거의 핸더슨하고 비슷하죠. 1922년생인데 88년에 6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를 졸업했고 한국에 7년간 외교관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7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해가 우연히도 아주 중요한 해, 48년에 와서 50년 전쟁 나고 난 뒤까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뒤. 48년에 정부 수립부터 6.25까지 있었고요. 2년. 그 다음에 58년에 다시 와가지고 63년까지 있었으니까 4.19도 받고 5.16도 받고 민정이양, 박정희가 민정이양 하는 만에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간 근무하고 난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이 보르텍스가 뭐냐 하면요, 소용돌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걸 회오리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뜻합니다. 소용돌이라고 하면은 물 속에 소용돌이가 있으면 빨려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못 빠져나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게 소용돌이라고 부르는데, 핸더슨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보르텍스는 위로 바람이 불어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 미국의 캔사스주나 중부 지방에서 여름에 흔히 일어나는, 그래서 막 인명사고도 나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겁니다. 그게 보르텍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오리라고 해야지 소용돌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 책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쭉 분석을 합니다. 항상 서울만 있고 지방이 없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전부 서울이고 지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중간 집단 이런 게 없다. 중간 매개 집단이 없어가지고 바로 부딪히고 지면은 깨지고 이기면 승자 독식하고 그런 정치가 수백 년째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비판도 꽤 받습니다. 그렇지만 꽤 일리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친한파인데요, 박정희 시절에는 반한파로 불려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번역도 안 되고 오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고려 청자 백자 수집을 많이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 한국 정부에서 욕을 하고 그런 비난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유신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를 비판했기 때문에 유신 독재 시절에 특히 한국 정부에서 핸더슨을 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비난, 박해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도자기는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했고요. 제가 하버드 공부할 때 핸더슨이 와서 세미나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81년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시절에 핸더슨이 북한을 다녀왔어요. 그때 그 해에 81년에. 그래서 북한 다녀온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들어간 적이 있고, 그러고는 못 봤는데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집에 그 지붕에 나무 가지 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아깝게 돌아갔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이 책도 재판 내고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을 텐데 참 아깝습니다. 자, 그럼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걸 RIS라고 부릅니다. 지역 혁신 체제를 만들어서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시 바로 옆에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가 있고요. K라고 쓰고 시스타라고 발음합니다. 스웨덴 발음은. 거기에 에릭슨, 노키아 여러 가지 인텔 IT 업주들이 입주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테크노폴메츠, 일본 도쿄의 오타쿠 지역, 또 중국의 칭화대, 부근의 그런 사이언스 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가 너무 나서면 안 되고 민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정부는 겨우 촉매자, 중매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은 없기 때문에 사막 위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실패한다. 셋째로, 너무 지나치게 제조업이나 하이테크 위주로 흐를 필요는 없고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업이나 심지어 전통 산업을 개발해서도 혁신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넷째로, 지나치게 응용 기술 편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R&D 전체를 통틀어서 해줘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비율은 세계에서 거의 2, 3등 정도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투자 비율은 많이 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 R&D 예산이 문제 많다 그러니까 막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R&D 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확 쳐내가지고 그때 대전에 그 갔을 때 어떤 과학자 젊은 청년이 항의하면서 하다가 끌려 나갔잖아요. 그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죠? 항의할 만하죠. 왜? R&D 예산을 다 쳐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 R&D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그 비율이 높은데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다. 중복 투자가 심하다. 과기부와 산자부 또 정통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칸막이를 만들고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기초기술을 무시하고 너무 응용기술, 당장 돈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자꾸 기초기술을 무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따라가야 됩니다. 일본은 노벨상을 계속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 게 없는 민족인데요. 좀 그런 자체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바꿔야죠. 네. 참여정부는 굉장히 지방을 중시하고 지방을 살리려고 노력한 최초로 가장 본격적으로 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부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인사회의에 제가 들어가는데 청와대 인사회의는 모든 장관 높은 자리를 다 거기서 뽑는 자리입니다. 2배수, 3배수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첫 마디가 문재인 수석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어디 지방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이거였어요. 첫 마디가. 지방에 좋은 사람 있으면 먼저 뽑자. 지방에 좋은 사람 없으면 서울 사람 뽑자. 이거였어요. 그 정도로 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같이 촌에서 올라온 지방대학 교수가 꽤 많았고요. 그때. 그건 아마 해방 후 처음이지 싶어요.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지방분권 특별법, 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이제 그 신행정수도 특별법, 3대 특별법을 패키지로 추구했습니다. 자, 이 3대 특별법을 패키지로 추진해 가지고 이거 통과되겠나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힘당의 전신이 그 한나라당입니다. 우리나라 단음 정당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7년 이상을 가는 정당이 없는 나라가 없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그 핸더슨 책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딴 나라는 좀 50년, 100년 정당이 수두룩한데 한국은 7년 이상 가는 정당이 없다. 그때 한나라당이 이거 반대할 거라고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반대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이런 거 머리를 많이 썼는데 정작 한나라당이 반대 안 했어요. 왜? 반대하다가는 표가 우수수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이거 한다는데 대구 경북이 한나라당의 아성인데 대구 경북 살리자고 이렇게 하는 당 법안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반대표 던지다 하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인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거의 만장일치 가까이 이 세 개법이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긴장할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는데 우리는 상당히 긴장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하는 걸 회의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신행정 수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걸 낮춰가지고 신행정 수도 아니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뭐 이렇게 가서 세종시로 이전했고, 공공기관을 176개나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다 가 있고, 대구에 12개가 있고, 다른 시, 광역시, 도도 비슷합니다. 개수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한국장학재단도 서울에 있던 것이 대구로 갔고, 그래서 대구 사람인 제가 거기 이사장을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정부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의 균형 발전 성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는 지역 혁신 체제 RIS를 구축한다, 그런 것이었는데, 성과는 조금은 있는데 아직 만족할 수준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대구에 보면 금방 아는데요. 대구에 그 이전한 공공기관 12개 기관이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시장 도지사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많이 했는데 아직 너무 적어요, 12개는.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단계 정도로 봐야 된다. 2단계, 3단계 이전이 돼서 지금의 2배, 3배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박정희 모델은 61년부터 아직도 이것이 살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가 주도적 모델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국가 독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98년에 IMF 위기가 오면서 한국은 급속히 한국자본주의는 시장 만능주의로 바꿨습니다. 이 두 개는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한편 국가 독재, 또 정반대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시장 독재가 지금 돌아가지고 두 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충돌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지향점이 뭐냐? 당신의 경제적인 철학이 뭐냐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박정희 모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이냐? 글쎄, 그럴까? 뭐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은 저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포용성장이고, 포용성장은 포용 경제는 포용 정치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아세모글루 앤 로빈슨의 책, 몇 년 전에 나온 책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에서 이걸 밝혔고요.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포용 성장의 일부가 소득 주도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적 성장을 목표를 잘 잡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포용 성장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득 주도 성장하니까 그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 더구나 그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고, 알바하던 학생들이 식당에서 잘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용성장 방향은 옳고 소득주도 성장도 옳은데, 이것을 혁신성장하고 같이 가져 두 개의 엔진으로, 쌍발 엔진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주 잘했는데, 다만 너무 임금 소득 쪽으로만 갔다. 그것을 중소기업 살리기, 부동산 이 투기를 잡고 집세 임대료를 낮추는 이런 쪽으로도 가고,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넓혀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좁혀서 가다가 성과를 못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중국이 고성장을 계속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후발국으로서의 이점도 물론 있죠. 한국도 과거에 박정희 때는 후발국의 이점을 많이 누려서 박정희 전두환 때 성장률이 10%, 8%한 것이 후발국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는 나라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성장률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높은데,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근데 중국의 딴 나라에 없는 비결 중에 하나가 25개의 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에 상당한 자치권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럼 이 성은 자기 성에 맞는 복건성이니 무슨 하남성이니 이런 데서 산동성에 제일 맞는 발전 모델이 뭘까? 여기는 무슨 산업, 무슨 회사를 유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그 성에서 연구를 하고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 모델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면은 좋네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실패하면 안 하고. 그게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큰 장점입니다. 그게 중국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지방이 죽고 균형 발전이 없으니까 뭐든지 큰 모델 하나 했다 실패하면 왕창 망하고 이렇게 가는데 중국의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분 동안에 5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1분씩. 첫째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됩니다. 176개 했지만은 남은 게 지금 훨씬 더 서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지방대학이 지금 폐교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제가 평생 일했던 경북대학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입학했다가 뭐 자퇴해버리고 휴학해버리고 나가가 딴 데 서울로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자리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폐교 위기에. 그래서 이 지방대학 혁신과 이전된 공공기관 이런 걸 전부 묶어가지고 지역 혁신 체제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셋째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한국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해도 잘 안 되고 뭐 한데요. 충북 영동군이 이걸 잘해가지고 청년들을 유치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축하금을 100만 원을 주고 또 뭘 하면은 뭐 출산했다고 출산하면 또 축하금 주고 청년 센터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 만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영동군이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돈만 갖고 안 됩니다. 제일 큰 것이 저는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 이게 뿌리 깊고 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데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의 유교 전통이 가장 많이 남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하버드의 뚜에밍이라는 세계 유교의 권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자기가 안동도 가보고 다 유교의 본거지를 다 가봤는데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다. 동양 3국 중에 제일 유교가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유교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식으로 지금 여성을 공격하고 남성을 뭐 편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망치는 것이고요. 이 유교 문화의 뿌리 깊은 이 전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불식하고 선진 문명 국가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저출산 대책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돈 주는 정책은 다 실패합니다. 넷째, 지방의료 체제를 개혁해야 되고 아까 의과대학 정원 늘린 거는 너무 난폭해가지고 실패했는데요. 방향은 옳습니다. 의사 지금 부족하죠.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지방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방을 지키도록 해가지고 지방 지켜도 되죠. 뭐 거기서 또 저 높은 월급 받고 잘 살 수 있죠. 의사들은. 그렇게 해서 살려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시제도의 개혁이 있는데 이것이 또 더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서울의 강남에 학원가 대치동에 가야지 좋은 대학 간다. 이런 나라 없잖아요. 딴 나라 어떤 나라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이거 타파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대학을 완전히 국공립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서울대가 들어오면 좋은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안 놀라 그래요. 지방대학하고 같이 놀아야죠. 같이 놀아야 나라를 살리는데 자기들 기득권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국공립 대학 전체를 같이 뽑고
사립대학하고 경쟁하게 하고, 입시 제도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교과별 평가를 하지 말고 교사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교과별 평가는 지금 국어 시험 가면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수능고사 그치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의논해서 문제 틀고 내는데, 그거 제일 잘 푸는 사람은 대치동 학원가의 일타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사별 평가를 하면은 일타 강사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 대구에 무슨 고등학교 A 선생이 무슨 문제를 낼지 일타 강사 어떻게 알겠어요? 전국에 그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일타 강사 전부 실직합니다. 교사별 평가로 가면.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한테 평가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시제도 확 바뀌고요. 과외가 필요 없어지고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리고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번 저서 아주 잘 쓴 책인데요.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합니다. 메리토크라시는 실력주의인데,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한다, 뭐 불만 있나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샌들이. 그래서 샌들은 해결책으로 하버드, 프린스턴, MIT의 입학 시험을 추첨을 도입하자, 추첨제. 그래서 SAT 1400점까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1300만 하면 충분하니까 1300 받게 하고 받은 학생 중에 그러면 한 3, 4배수 나오는데 거기서 추첨해서 합격생 뽑자. 그만하면 1300 하면 됐지 1400까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만하면 충분히 똑똑한 학생들 뽑고, 추첨한다고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부작용인데, 공부 안 하고 1300 못 받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할 거다. 걱정 마라.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면 뛰놀고 축구도 하고 하면서 1300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미국 고등학생들이고 유럽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입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한국은 부동산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김종인 박사가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거 틀린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저 틀린 생각을 좀 바로잡아 드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로 해결해야 됩니다. 보유세와 공무원들 백지 신탁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딴 나라는 왜 해결했습니까? 왜 우리만 못하는데요? 답이 없겠습니까? 있죠. 입시지옥 딴 나라는 없는데 왜 우리만 이랬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방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집값이 올라봤자 2억 3억입니다. 서울에 사는 제 동기들은 30억 7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10배 20배 노력했느냐? 노력 비슷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동산을 방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되고, 역대 정부 중에 참여정부가 그래도 가장 열심히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였고, 그때 뭐 비난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제일 인정받고 있죠. 교육제도도 바꿔보려고 입시제도도 그때 꽤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사법개혁, 이 네 가지 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네 가지 개혁을 성공하면은 성공한 정부 됩니다. 4개 중에 2개, 3개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 정부 됩니다. 그걸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큽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